안녕하세요. 놀닥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무래도 내과를 하다 보니까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뵙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생각이 요새 정말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이제 이 통계가 또 잘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이제 해마다 하는데 21년도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통계니까 이제 믿을 수 있겠죠. 전체 인구 3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13.2%라고 당뇨병이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7명에 1명꼴이고요. 특히 남자만 놓고 보게 되면은 17% 정도가, 30세 이상이 17%가 현재 당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당뇨병 학회에 가서 확인하니까 연간 당뇨병으로 약 500만에서 600만 명 정도 사이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 당뇨 단일 질환 하나만 가지고. 근데 이제 당뇨병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 만성 질환에 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다른 중대한 그 큰 병들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뇌졸중 같은 병에 당뇨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자가 되고, 또 심근경색, 협심증, 또 만성 콩팥병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만성 신부전이 생기는 투석하는 병이죠.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병이 지금 이제 원인이 되고 있고요. 기타 실명의 원인이 되는 망막 질환의 1순위 원인이 또 당뇨병이잖아요. 그 외에 말초 순환장애, 또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데 그 치매 중에서 혈관성 치매에 당뇨병이 이제 기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다 인정된 사실이고요. 그 외에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폐렴이 걸려서도 그렇고, 감기가 걸려서도 그렇고, 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가볍게 지나갈 것들이 상당히 중대한 중증 질환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당뇨병들이 단순한 혈당 조절에 관한 병이 아니라 향후에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병들에 문제가 된다는 건데, 안타까운 거는 당뇨 전 단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임상적으로는 문제는 안 되지만 생화학적으로 이미 당뇨병에 들어가 있는 분들, 이 위험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00만 명. 네, 당뇨학회에서 이제 조사된 연구고요. 이 1,500만 명 중에서 연간 5 내지 10%가 실제로 당뇨병으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뇨 전 단계 대기 인구와 현재 당뇨병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합산이 되면은 향후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넘어갔을 때 이 당뇨병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가 되는지는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개인적인 뭐 손해, 국가적인 어떤 의료 비용의 문제도 정말로 심각한 원인이 되는 질환이 바로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놓고 보니까 이제 체감이 확 와닿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되게 많은 당뇨병을 가진 분들을 이제 면담을 하고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당뇨 약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대로 되게 많은 또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야, 그 약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하는구나, 궁금했으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짚어드려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가 좋은 약만 먹으면 당뇨 내가 좀 뭐 노력만 하면 그냥 잘 조절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 전체 혈당 관리, 당뇨라는 관리에 있어서 그 당뇨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 제 생각에는 저는 뭐 3분의 1이라고 봅니다. 근데 당뇨를 더 많이 오랫동안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의 의견으로는, 무슨 소리야, 생활관리가 훨씬 중요하지 당뇨약은 20%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당뇨 전체 관리에 있어서 약물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생활관리, 당뇨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관리가 월등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런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의사한테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 정작 오늘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당뇨 관리의 성공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뇨 생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뭘까요?
네, 그 부분을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핵심은 혈당 관리가 되겠죠? 맞습니다. 당을 내가 얼마만큼 그 허용된 범위 안에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작용이 기전을 하는데, 하나는 당이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미 당이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걸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노력 단계에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단연코 이쪽. 즉, 혈당이 내 몸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절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지키기 쉽고 가성비 좋으면서 당뇨를 또 일관되게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식단 관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뇨에 있어서 생활 관리의 핵심은 식단 관리다. 물론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살을 빼야 된다든지,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뭐, 술, 담배 같은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당뇨에 있어서 운동의 효과는, 도파민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 맞지만은, 그 운동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평균적으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꾸준히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내가 도파민 혈당을 낮추는 건 어떻게 하느냐? 당을 먹는 단계에서 조절해 주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 식단 관리 어떻게 하냐면, 식단 관리는 보면 당뇨 식단표라고 찾아보면은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당뇨 식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샘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보면은 웬만한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조금씩은 다 먹을 수 있게끔 허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표적으로 과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과일을 예를 들어서 사과를 뭐 4분의 1쪽, 3분의 1쪽, 포도를 뭐 5개에서 10송이, 뭐 딸기 뭐 3개에서 5개, 이런 수박 뭐 이렇게 조그맣게 쪼갠 거 뭐 한두 쪽,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굉장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당뇨 식단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내가 경험적으로 나의 생활 습관 범위 안에서 노출되어 있는 음식을 어떤 거를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그 양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만의 레시피를 찾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식단 관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혈당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혈당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런 혈당 측정기 세트를 꼭 하나씩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할 때 나침반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일정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벗어났을 때 그 벗어난 것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혈당이라는 것도 식단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혈당 측정기를 어,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식단 조절을 잘 해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올바른 혈당 측정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혈당 측정기를 보게 되면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서 회사 제품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혈당 스트립, 혈당 측정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체혈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죠. 이렇게 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 안에 사용하는 바늘, 여기 바늘 침 있죠. 주사 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와 이렇게 알코올 솜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혈당 측정은 뭐 잠깐 요건 뭐 번외 얘기지만은 도대체 이게 혈당 측정기가 어떤 원리로 혈당을 측정하는지 그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혈당 그 측정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혈당 스트립이라고 하는 혈당지가 있습니다. 혈당지. 여기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쪽에 구리 방막이 있고 피가 이렇게 빨아들이게 하는 요 스트립, 요게 흡입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혈당을 측정하게 되는 거냐면은, 요 부분에 그 우리가 피를 묻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안에 우리가 글루코스 디하이드로게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포도당 탈수소 효소라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혈액 속에는 우리가 수백 가지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서 포도당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효소가 여기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당이 여기 가서 닿게 되면은 탈수소 효소라고 했으니까 수소 원자 하나를 빼내는 거예요. 빼내면서 거기 뭐가 발생하냐면 전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전자가 흐르는 미세 전류 양을 요 구리방막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의 양을 가지고 포도당이 몇 개가 혈액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효소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뭐에 예민하다? 바로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산도도 물론 예민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단백질 효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온도. 즉, 이 혈당 측정기는 적정 측정 온도가 물론 여기서는 이제 0도에서 40도라고 되어 있긴 한데, 가능하면 10도에서 40도 이내에서 측정하고 그 각각의 말단으로 갈수록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혈당 측정기 이 스트립을 만약에 뭐 보일러에 얹어놨다든지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난로 근처에서 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오차가 커지겠죠. 반면에 이것도 냉장고에 넣어놨다든지 뭐 바깥에 넣어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도 이게 오차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상온 범위, 즉 10도에서 30도 이내 그 사이에 쾌적한 환경에서 보관됐을 때 사용하는 스트립이 정확하다. 두 번째 이제 습도가 되겠는데, 습도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든지 냉장고 안에 넣었다 꺼내는 순간 연결이 되면 습도가 차게 되겠죠. 또 목욕탕 안이라든지 이런 또 뭐 세탁실, 이런 야외 이런 데다 보관했을 때는 또 굉장히 오차가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니까 산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땀이 묻어 있다든지 아니면 알코올이 묻어 있다든지 이물질이 묻어 있다든지 하는 그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또 하나 여기 꼭 보셔야 될 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유효기간을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이 유효기간이 지난 건 아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관된 스트립,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간단하게 밀봉인 상태에서 보관된 스트립을 사용하기 직전에 꺼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쓸 때 어느 손가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엄지하고 집게 쪽이 감각이 예민하고 이게 중지 약지로 갈수록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약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살짝 짠 상태에서 끝에서 지문 있는 쪽보다 약간 어깨 쪽으로 가볍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놀다기 또 궁금해가지고 이걸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혈당 측정 개봉하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배터리를 뒤에다 꽂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립이 있죠. 스트립을 하나를 해서 특히 이렇게 센서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센서가 있는 부분, 이 구리동막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람이 손이 안 닿게 하라고 하니까. 왜냐면 사람의 손에도 땀이 나오는데 그 땀 자체가 약간의 오염 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산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끝을 잡고 여기다 딱 자연스럽게 저절로 부팅이 저절로 됐고요. 그 상태에서 이거 이제 우리가 네, 바늘침이 있죠. 바늘침 끝을 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꼭 꽂아 놓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은 보통 이제 3에서 5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당겨서 장전하죠.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그럼 지금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소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누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요거 이게 알코올솜이 있는데 요거 마른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요 끝에 이렇게 요 상태에서 이렇게 자 얼마나 나올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냐? 네, 96이 나왔습니다. 공복에 가까운 상황이긴 한데 좀 전에 간단하게 좀 간식을 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혈당 96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혈당 측정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혈당 측정을 할 때 혈당이 낮게 나올 때는 정확도나 정밀도가 높지만 혈당이 이게 수치가 높게 나올 때는 정확도나 정밀도가 다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도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 가능하면 이 혈당 측정을 할 때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계에 오차가 있다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혈당 측정기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혈당 측정할 때 내가 똑같은 혈당을 측정했는데도 막 오차가 심할 때는 한 번쯤은 내가 측정하는 방법이 옳은지 아닌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뇨 관리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당뇨는 뭐가 결정한다? 약이 아니라 식생활 습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심지어 식생활 습관이 전체 혈당 관리에서 70 내지 80%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대보다. 이제 혈당이라는 것은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것처럼 수시로 너무 많이 혈당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변하는 혈당을 즉시 캐치해가지고 너무 올라가면 낮춰주고 너무 내려가면 올려주고 하면서 일정한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혈당이 조절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뭐 공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이내에 들어오지만 일정 범위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식후를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보통 이제 140 이내는 다 잡아 넣는단 말이에요, 혈당.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정상인이라면 당뇨라는 거는 그러한 수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해줘서 문제가 되는 게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에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혈당의 범위를 널뛰게 하지 않게 비교적 정상인에 가까운 그 범위 안에서 혈당을 좀 조절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당뇨 관리의 핵심인데 그럼 이렇게 널뛰게 하는 혈당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사실은 먹는 습관이거든요. 특히나 먹는 습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단순당,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에 비해서 내 몸에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대응하는 반응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뇨병의 기본 기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할 때 췌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기들이 높아지는 혈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인테이크라고 하거든요. 섭취 단계에서부터 조절해서 천천히 들어가게 하거나 적게 들어가게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쉽거든요.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할 때 높아진 것을 낮추기는 어렵지만 낮은 상태에서 높아지지 않게 조절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방법인데 그게 핵심이 바로 식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보면은 단순당들이 정말 많거든요. 먹는 과정 그 자체로 바로 당이 쫙 하고 흡수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혈당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식단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개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내가 이런 걸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이걸 먹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혈당 측정기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서 피부 밑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연속적으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감지해가지고 휴대폰 앱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널리 상용화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식후 2시간대 기준으로 맞춰서 먹고 나서 또 재보고, 2시간 딱 재보니까 160 얼마 나왔어. 그럼 이 식단은 요렇게 먹었을 때는 한 160 얼마 정도까지 나오겠구나. 근데 내가 무심결에 예를 들어 수박을 막 몇 조각 먹었어. 호동이를 한 송이를 먹었어. 고구마를 쪄서 먹었어. 그러고 나서 이거 진짜 얼마나 올라갈까? 2시간 때 또 재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쟀더니 만약에 22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현재 먹는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겠구나. 그럼 그거를 빼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 함으로써 나한테 내 생활에 적합화된 식단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 혈당 측정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되겠습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걸 많이 검사를 하잖아요. 즉, 지난 이제 2달 내지 석 달, 특히 이제 당화혈색소는 50% 정도가 직전 한 달 동안에 식후 혈당이 누적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초당은 잘 안 변한 상태에서 당화혈색소가 어떠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올라가기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등락이 계속되는 혈당포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식단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인 경우가 많아요. 혈당 측정기를 적극적으로 잘 응용을 해가지고 나만의 당뇨 레시피, 식단을 찾아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어느 가늠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거고요. 이 혈당 측정기를 좀 이렇게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당뇨 있는 분들 꼭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넣어두지 마시고 공복에 한번 재고 먹고 나서 2시간 재고 해서 그 격차 얼마나 이게 널뛰기가 일어나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한 번만 재야 된다고 한다면 밥을 먹고 한 2시간 정도에 자주 측정해 보시는 게 좋고, 내가 생소한 어떤 걸 먹었다, 뭐 식단이 최근에 바뀌었다, 뭔가를 먹었다 싶을 때는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측정을 해봄으로써 그 먹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준에 먹을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판별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혈당 측정기 밥 먹고 잴래, 공복에 잴래, 둘 다 하면 좋지만 한 번만 한다면 언제 재는 게 좋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